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어서 따라오세요. 낯선 청년의 등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묘하게 따뜻하고 익숙했습니다. 넌 누구냐? 왜 날 구해주는 거냐? 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년은 대답하지 않고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애정이 동시에 깃든 듯한 복잡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 마당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장인호는 늘 하던 대로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73의 나이에도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신문을 읽는 모습은 여전히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던 때의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와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복잡하구나. 인호는 사회면 기사를 읽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8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엔 신문을 정독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내 순옥이 생전에 자주 말했던 것처럼 인호는 정말 시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에게는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마당 한편에는 그가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와 깻잎, 고추가 정갈하게 심어져 있었죠. 각각의 작물들이 줄을 맞춰 자라고 있는 모습이 마치 법정의 질서를 연상시켰습니다. 인호는 텃밭을 가꿀 때도 잘을 대고 정확한 간격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아내 순옥이 살아있을 때는 이 텃밭이 그들만의 작은 낙원이었습니다. 순옥은 늘 말했죠. 여보, 이 토마토 좀 보세요. 법처럼 반듯하게 자라네요. 그때마다 인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가꾸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문을 다 읽고 나서 인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책들은 분야별로, 크기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장 한쪽에는 그가 평생 다뤘던 재판 기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노란 테이프로 묶인 두터운 파일들이 그의 30년 판사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죠. 각 파일마다 그가 직접 쓴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1987년 강도살인 사건, 1995년 횡령 사건, 2003년 살인 사건, 2009년 살인 사건.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과 함께했던 무거운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어려웠지. 인호는 한 파일을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속엔 15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살인사건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절망에 빠진 젊은 남자였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법리는 분명했습니다. 인호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은 감정보다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판사님, 언젠가는 후회하실 겁니다. 제 가족들이 받은 고통을 판사님도 똑같이 느끼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절망에 빠진 사람의 헛된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원칙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고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죠. 권력자든 평민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평생 원한을 산 사람도 많았지만 인호는 그것이 판사로서의 숙명이라 생각했습니다.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는 철벽 인호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한번 내린 판결은 절대 번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여보, 점심 드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지만 적막한 집안엔 인호의 한숨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순옥은 3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인호는 서재에서 재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죠. 순옥의 마지막 말은 여보,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꼭 드세요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은 충격은 컸지만 인호는 그 슬픔조차 규칙적인 일상으로 견뎌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내과 의사로, 둘째 딸 민경은 호주 시드니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죠.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왕래는 드물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그 일 이후로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마지막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의 원칙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준호까지.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인호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순옥의 칠순 생일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속엔 이제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그들의 아들, 인호의 유일한 손자였던 준호 말입니다. 준호는 그때 12살이었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판사가 될래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부모인 민수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인호는 손자 준호를 돌봐야 했지만 그때도 그는 원칙을 고집했습니다. 아이에게는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엄격하게 대했죠. 준호가 부모를 그리워하며 울 때도 남자는 쉽게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엄했나? 인호는 사진 속 어린 손자의 모습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준호가 슬퍼할 때도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했고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도 스스로 해결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인호는 따뜻한 위로 대신 차가운 훈계만 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인호와의 생활을 견디지 못했고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인호는 결국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원칙은 원칙이었고 법은 가족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호는 마당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맨손 체조를 정확한 동작으로 하고 집 주변을 정해진 코스대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었죠. 하지만 몸은 건강해도 마음 한구석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과거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자 준호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식사를 마친 인호는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롭지만 평온한 그런 일상이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조용한 동네에서는 드문 일이었죠. 인호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헤드라이트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헤드라이트는 곧 검은색 승합차의 것이었습니다. 인호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더니 인호의 집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지면서 정막이 흘렀고 인호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죠. 차 문이 열리면서 3명의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가장 앞서 걷는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얼굴 한쪽에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오래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젊어 보였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말입니다. 인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봐온 그였기에 이들의 위험함을 단숨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한 적이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집까지는 너무 멀었고 73의 다리로는 이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판사님. 가장 앞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오? 15년 전 그때 그 법정에서 만났잖아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방청석에 앉아서 당신을 지켜봤죠. 남자의 말에 인호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는데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요? 여기서 뭘 하는 거요? 인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은 위험은 사라져 있었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내가 기억을 되살려드리지. 흉터 있는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면서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김태수? 이 이름 기억나시오? 순간 인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태수? 15년 전 자신이 종신형을 선고했던 그 살인범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죠. 김태수의 동생 김태진이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 조카들이고 남자가 옆에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작년 겨울에 폐렴으로 죽었어요. 15년 동안 그 차가운 감옥에서 썩다가 결국 병들어 죽었다고요. 마지막까지도 당신을 원망하면서 말이에요. 인호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어느새 다른 두 남자가 그의 양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미리 계획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오? 김태진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원한과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님이 죽고 나서 형수는 정신을 잃었어요. 남편 일은 충격에 미쳐버린 거죠. 지금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김태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고 친척들은 우리 가족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살인범의 가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말이죠.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가졌다고요.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그건 법대로 한 일이었소. 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판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증거가 명확했고 법조문에 따라 판결을 내린 거라고. 법대로? 김태진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법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오? 형님은 그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암 수술비를 마련하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김태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인호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김태수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암 수술비 3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결국 절망적인 마음으로 편의점 강도를 시도했다가 점주를 실수로 죽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법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중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김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이 무릎 꿇고 빌어도 우리 가족이 모두 와서 애원해도 당신은 차가운 표정으로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그때 당신이 한 말 기억나요? 법 앞에서는 어떤 사정도 참작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조카 중 하나가 인호의 팔을 거칠게 비틀어 잡았습니다. 아프다고요. 인호가 신음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젊은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15년 동안 준비한 날이에요. 김태진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번뜩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준 고통을 이제는 당신이 똑같이 느껴볼 차례라고요. 형님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태진아, 언젠가는 그 판사도 우리가 겪은 고통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했거든요. 인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73의 노인이 3명의 젊은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호를 끌고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인호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이 한적한 동네에는 그의 외침을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너무 깊었고 이웃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차에 억지로 태워진 인호는 뒷좌석 가운데에 끼어 앉았습니다. 양쪽에서 두 조카가 그를 꽉 잡고 있었고 김태진은 조수석에 앉아 운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가자. 그곳으로. 형님이 죽기 전에 말한 그곳으로. 차는 조용히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차 안은 답답했고 인호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갑작스런 공포감이 그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돈이 필요하면 줄 테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뿐이었고 가로등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린 후 차는 낡은 공장 단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완전히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내려. 김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인호를 끌고 한 창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면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안은 온통 어둠이었고 벽 한 구석에 걸린 작은 전구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한 이곳은 마치 버려진 무덤 같았죠. 바닥에는 녹슨 철판 조각들과 오래된 기계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시지요. 김태진이 비꼬듯이 말하며 인호를 낡은 의자에 앉혔습니다. 의자는 삐걱거렸고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밧줄로 그의 손과 발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인호는 신음을 참았습니다. 15년 전 우리 형님이 이 정도로 편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차가운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거든요. 김태진은 인호 앞에 쪼그려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내용 알아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판사님 얼굴이 떠올라. 그 차가운 눈빛과 무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어요. 인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말로 복수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이 불타고 있었죠. 제발 이러지 마시오. 내가 잘못했소. 그때 내가 너무 엄격했나 봅니다.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인호가 처음으로 굴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김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늦었어요, 판사님. 이제는 당신이 우리가 겪은 절망을 똑같이 맛봐야 해요. 형님이 감옥에서 매일 밤 당신을 원망하며 지낸 그 시간들을 말이에요. 어머니가 수술도 못 받고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 고통을요. 조카 중 하나가 인호 곁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삼촌이 면회도 못 갔어요. 감옥에 있어서 말이에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에도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창고는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철판들이 덜그럭거렸고 어디선가 쥐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인호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묶인 채로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새 남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형님이 죽기 전에 편지를 하나 남겼어요. 김태진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태진아, 나는 이곳에서 죽어가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그 판사가 언젠가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복수는 내가 해줘. 이렇게 써 있어요. 인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을 잃는 아픔이라니. 그는 이미 아내를 잃었고 자식들과도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손자까지. 설마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건 아니겠지? 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 태도에 달려 있어요. 김태진이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요. 시간이 흘러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창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는데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진과 조카들이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이 버려진 공장 단지에 누가 올 리 없는데 말입니다. 누구야? 김태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창고 뒤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딱딱한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조카 하나가 확인하러 뒤로 갔는데 갑자기요?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야? 대답해. 나머지 조카가 급히 뒤를 따라갔지만 그 역시 곧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둔탁한 소리가 한 번 더 들린 후 다시 정막만이 흘렀죠. 김태진은 당황했습니다. 야, 대답하라고. 뭔 일이야?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태진은 손전등을 켜고 뒤쪽으로 가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날렵해 보였고 검은 후드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둥근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었죠.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어서 따라오세요. 청년이 인호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젊었지만 어딘가 애틋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태진이 이 새끼가 뭐야? 하며 청년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청년은 놀라운 민첩함으로 그를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몇 번의 빠른 동작 후에 김태진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청년의 움직임은 마치 무술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재빨리 인호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왜 날 도와주는 거냐? 인호가 물었지만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해요. 저들이 깨어나기 전에라고 말하며 인호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다리는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탓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감각도 없었고 몸무게를 지탱할 수도 없었죠. 못 걷겠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인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등에 엎혀요라고 말했습니다. 인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난 너무 무거워. 그냥 가. 나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청년은 강제로 인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서 인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죠. 언젠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청년은 인호를 등에 업고 창고를 빠져나와 어둠 속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김태진이 깨어나며 이 새끼들 어디로 갔어?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마치 이 길을 잘 아는 것처럼 빠르게 달렸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가시덤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능숙하게 피해가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쁘게 차오르는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죠. 때로는 나뭇가지를 피하기 위해 몸을 숙이기도 했고 돌멩이를 피해 옆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인호는 등에 엎인 채로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낯선 청년의 등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묘하게 따뜻하고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청년이 내뿜는 숨소리도 어딘가 친숙했습니다. 넌 누구냐? 왜 날 구해주는 거냐? 인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끔 뒤돌아보며 추격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다행히 따라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산을 오른 후 청년은 작은 계곡 옆 해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기와집이었는데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창문에는 판자가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숨기에는 충분해 보였죠. 문틈으로 보이는 안쪽은 의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인호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인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탓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청년이 재빨리 부축해서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누군가가 미리 정리해 둔 것 같았죠. 구석에는 접힌 담요와 물병,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용 약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둔 것처럼 말입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이 인호에게 물으며 물병을 건넸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호는 물을 마시며 청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후드를 벗은 청년의 얼굴에는 선한 인상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엿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인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도대체 누구냐? 왜 목숨을 걸고 날 구해준 거냐? 그리고 이런 곳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마치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은데. 질문이 쏟아져 나왔지만 청년은 여전히 명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잠시 몸을 숨기셔야 합니다. 저놈들 쉽게 포기 안 해요. 청년이 창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진이란 사람 정말 집요한 성격이거든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추적해요. 형이 감옥에서 죽은 후로는 더욱 그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인호는 놀랐습니다. 김태진을 어떻게 아는 거냐? 설마 너도 그들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 의심과 경계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청년이지만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어서 불안했죠. 하지만 청년의 다음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김태수 사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 재판을 방청석에서 지켜봤거든요.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걸 기억해요. 판사님이 종신형을 선고하시던 그 순간 김태수가 절규하던 모습, 그 가족들이 울부짖던 장면까지 말이에요. 인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너도 김태수와 관련이 있는 건가? 복수를 위해 온 건가? 그래서 날 구해준 척하면서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여기 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말하기 어려운 일이라서요. 지금은 판사님의 안전이 더 중요해요. 청년은 창가로 가서 밖을 살폈습니다. 이상해요. 너무 조용한데. 저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는데.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진은 형이 죽은 후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직 복수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청년은 밖에서 불침번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집 주변을 조심스럽게 돌며 경계했고
때로는 큰 나무 뒤에 숨어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인호는 창틈으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움직임은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은 사람처럼 정확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증오와 애정이 동시에 깃든 듯한 복잡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청년이 잠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목이 마르시거나 아픈 곳은 없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너는 쉬지도 않고 계속 지키고 있구나. 고맙다. 당연한 일이에요. 청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요.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인호는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밖으로 나가 경계를 계속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나 나뭇잎 소리에도 긴장하며 돌아봤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인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젊은이가 왜 이토록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청년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김태진은 이 산을 샅샅이 뒤질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 인호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일단 하산해서 경찰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전하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의외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김태진은 체포되겠지만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들도 결국 피해자인 셈인데 또 다른 불행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인호는 자신도 놀랄 만큼 상대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들을 걱정하신다고요? 판사님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들의 고통도 이해가 가는구나. 인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예전엔 법만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어. 김태수도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 청년은 인호의 말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결국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넌 정말 누구냐? 인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특히 내 눈이 너무 익숙해. 어디서 본 것 같다고. 그리고 나를 보는 내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어. 청년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가족 중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나요? 연락이 끊어진 사람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인호는 당황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라니. 무슨 말이냐? 하지만 말을 하다가 인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자 준호의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 고아원에 보낸 후 연락이 끊어진 그 아이 말입니다. 혹시, 설마, 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의 모양이 점점 선명하게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눈빛은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청년도 인호의 시선을 받으며 조금씩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을 자꾸 피하려 했습니다. 인호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죠.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인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의 정체에 대한 확신이 말입니다. 12살에 본 마지막 모습과 지금의 얼굴을 겹쳐보니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특히 그 눈매와 코 모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청년은 창가에서 밖을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너무 조용한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어요. 분명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오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와 함께 거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청년이 긴장하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인다.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김태진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야. 다른 곳은 다 뒤져봤거든.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견됐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요. 그는 급히 인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아. 어르신, 뒤쪽 방으로 가세요. 거기에 작은 문이 있어요. 빨리 뒤로 가세요. 청년이 인호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 앞과 뒤가 모두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창문을 비추기 시작했고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포위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 김태진의 목소리가 집 바로 앞에서 들렸습니다. 야, 문 열어라. 우리가 왔다는 거 알고 있잖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 김태진이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지면서 큰 소리가 났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이마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산을 헤매면서 나뭇가지에 긁힌 것 같았습니다. 이 새끼 때문에 온 산을 헤맸잖아. 우리 조카들 기절시키고 말이야. 뒤이어 두 조카도 들어왔습니다. 그들 역시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죠.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중 하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아까 당한 것도 갚아줘야지. 김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숨어 있었구나. 꽤 준비를 잘해뒀네. 그런데 이번엔 도망갈 곳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즉시 인호 앞에 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저를 죽이려면 죽이세요. 하지만 이 어르신은 건드리지 마세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목숨을 걸고라도 인호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김태진이 비웃었습니다. 어르신이라고? 이 판사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형님을 차가운 감옥에서 썩어 죽게 만든 인간이라고.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나? 김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형수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있고 조카들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어. 친척들도 우리를 피하고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했다고. 알고 있어요. 청년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제가 더 잘 알거든요. 증오만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 말에 김태진의 표정이 일순 변했습니다. 뭘 안다고? 내가 뭘 안다는 거야? 가족을 잃어본 적이나 있어? 절망이 뭔지 알기나 해? 그의 목소리에는 더욱 큰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죠.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었어요. 부모님을 잃었고 할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았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알아요. 인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 말투, 그 표정, 모든 것이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우리 상황과 뭐가 다르다는 거야? 김태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넌 우리 일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조카 중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끝내버려요. 그는 주변에서 굵은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조카 중 하나가 갑자기 청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청년은 재빨리 피했지만 다른 조카가 옆에서 공격해왔습니다. 좁은 집안에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가구들이 넘어지고 물건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죠. 청년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상대가 둘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호를 보호하면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죠.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주먹을 맞아 피가 흘렀지만 여전히 인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인호가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 나를 원망한다면 나에게만 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먼 그들에게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청년이 한 대 더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만 여전히 인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절대 할아버지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청년이 피를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청년이 방금 뭐라고 했는지 모두가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집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정말 너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부르는 손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청년, 아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진과 조카들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야? 할아버지라고? 설마 이 판사의 손자인 거야? 김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장인호 판사의 손자 장준호예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태진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시발. 김태진이 욕을 내뱉으며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낡은 벽에서 먼지가 풀풀 날렸죠. 그럼 내가 우리 복수를 방해한 이유가 이 판사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였죠.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이 사실은 판사의 손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준호가 피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했어요. 비록 저를 버리셨지만 여전히 제 유일한 가족이거든요. 그의 말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오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죠. 그의 눈에는 10여 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손자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죠. 인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부모를 잃고 자신에게 왔을 때의 모습,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울던 아이, 그리고 자신에게 안아달라고 조르던 그 작은 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인호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혼자서도 강해야 한다며 차갑게 밀어냈었죠. 김태진은 상황이 급변한 것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죠. 완벽하네. 판사의 손자까지 여기 있으니까 더 좋잖아. 이제 진짜로 가족을 잃는 고통이 뭔지 알게 해줄 수 있어. 그는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완벽한 복수의 기회를 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형의 죽음에 대한 원한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이거 정말 하늘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조카 중 하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판사가 우리 아버지를 빼앗았으니까 우리도 그의 손자를 빼앗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완벽한 복수네요. 이제야 진짜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조카가 주먹을 쥐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판사 혼자 죽이면 뭐해요? 가족을 잃는 아픔을 정확히 알아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똑같이 느껴봐야 해요. 인호가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손자를 지키려는 마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모든 게 내 잘못이니까 나에게만 복수하시오.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 테니까 제발 이 아이는. 인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은 적 없는 그였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진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복수에 대한 집착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죠.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된 복수가 되는 거야. 김태진이 주머니에서 길고 날카로운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희미한 전구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죠. 형님이 감옥에서 죽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똑같이 느껴봐라. 15년 동안 기다린 이 순간이야.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인호 앞에 섰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를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할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죠. 김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 버림받은 손자가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하다니. 하지만 소용없어. 오늘 너도 죽고 이 판사도 죽는 거야. 그래야 우리 형님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야. 형님이 감옥에서 매일 밤 이 판사를 원망하며 지낸 그 고통을 말이야. 인호는 준호의 모습을 보며 과거를 생생하게 회상했습니다. 몇 년 전 준호가 고아원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말썽 안 부릴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의 인호는 차갑게 대답했었죠. 규칙을 어긴 대가는 치러야 한다. 고아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게 너를 위한 일이야. 그때 준호가 울면서 매달렸던 모습, 할아버지, 제발이요. 저 혼자 두지 말아요라고 애원하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그 애원을 외면했었습니다. 원칙이 사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왜 이래야 하는 거냐?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복수를 해도 돌아가신 분이 살아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더 많은 사람만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분도 이런 걸 원하실까요? 닥쳐. 김태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해? 형님이 죽고 나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형수는 정신이 나가서 매일 형님 이름만 부르고 밥도 제대로 안 먹어. 약만 먹고 살고 있다고. 조카들은 학교에서 살인범의 자식이라고 따돌림 당했어. 조카 중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친구들이 모두 저희를 피했어요. 아버지가 살인범이라면서 말이에요. 급식 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고 소풍도 갈 수 없었어요. 반 아이들이 저희를 보면 살인범 새끼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다른 조카도 주먹을 떨며 말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저희 보고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울었어요. 가게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학교 학부모들도 저희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이 판사 때문이라고요. 형편을 봐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차갑게 종신형을 선고했잖아요. 인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내린 판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 한 명만 보였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차가웠구나. 법만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어.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김태진이 비웃었습니다. 15년 늦은 사과가 뭔 소용이야? 이미 모든 게 망가져 버렸는데. 형수는 정신병원에 있고 우리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김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은 그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리셔서 수술비 3천만 원이 당장 필요했는데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은행도 친척들도 심지어 사채업자들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돈만 훔치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준호가 상처를 참으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다른 가족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라고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그런 건 상관없어. 김태진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중요한 건 이 판사가 고통받는 거야. 우리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라고. 형님이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원망했던 그 마음을 알아야 해. 그때 인호가 갑자기 일어나 김태진 앞에 섰습니다. 노인의 몸이지만 의지만큼은 굳건했습니다. 그럼 나를 죽여라. 하지만 이 아이는 나더라.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인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가 다치시면 안 돼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인호를 막으려 했습니다. 김태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만 죽으면 재미없어. 내가 가족을 잃는 고통을 똑똑히 봐야 해. 그래야 우리 마음을 알 거야. 복수에 대한 집착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더욱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버린 아이야. 이미 한 번 상처를 줬는데 또 잃을 수는 없어. 제발, 김태진 씨, 당신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잖소. 내가 모든 걸 보상해 줄 테니까 이 아이만은. 하지만 김태진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 얘기를 하다니.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으면서. 그가 칼을 들고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인호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안 돼. 이 아이는 안 돼. 하지만 김태진의 칼은 이미 휘둘러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죠. 준호가 재빨리 몸을 날려 인호를 밀어냈습니다. 칼날이 그의 가슴 부근을 스쳤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으악! 준호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흰 셔츠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죠. 준호야. 인호가 절규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걱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라. 김태진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내주마. 이렇게 죽어가는 손자를 보면서 후회하라고. 그의 얼굴에는 광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가 힘겹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긴급신고 앱이 작동되고 있었고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뭐야? 김태진이 당황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긴급 상황 신고 완료, 경찰 출동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뒀어요. 위치 추적 기능으로. 준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오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과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분명했죠. 김태진과 조카들이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잡히면 끝이에요. 조카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망가자. 김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는 이미 아주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갈 시간은 별로 없어 보였죠. 김태진이 분노에 차서 마지막으로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새끼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그는 복수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 칼을 다시 들었습니다. 죽어버려. 김태진이 칼을 들고 쓰러진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인호가 김태진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제발. 인호가 필사적으로 김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73의 노인이지만 손자를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김태진과 인호가 칼을 두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인호는 불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다치게 하지 마.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라.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김태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늦었어. 이미 끝난 거야.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경찰관이 다시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면 발포합니다. 김태진과 조카들은 결국 포위된 상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인호의 팔을 약하게 잡으며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넌 어떻게 되는 거냐? 인호가 준호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라.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응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들이 급히 들어와 준호를 응급처치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의료진이 소리쳤습니다. 인호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눈물과 다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미약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인호는 수술실 앞 복도를 끝없이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불안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진 지 벌써 4시간이 흘렸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걱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려 해도 불안해서 계속 일어나 걸어 다녔죠. 복도 끝에서 끝까지 수없이 왕복하며 인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갑게 대했는지, 얼마나 원칙만을 고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준호에게 했던 말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혼자서도 강해야 한다. 규칙을 어긴 대가는 치러야 한다. 얼마나 잔인한 말들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울면서 매달렸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인호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간절한 마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제 손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려고 필사적으로 눈을 들여다봤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칼날이 폐를 살짝 스쳤지만 중요한 장기는 다치지 않았어요. 출혈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요. 젊은 나이라서 회복력도 좋을 겁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면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인호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괜찮다는 거죠? 후유증은 없을까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의사가 네,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라고 확답하자 인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준호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개의 관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인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하룻밤 내내 그를 지켜봤습니다. 간호사가 집에 가서 쉬시라고 했지만 인호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 곁을 떠날 수 없어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서 인호는 어린 준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신에게 왔을 때의 그 작은 모습,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할아버지, 무서워요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안아달라고 조르던 그 작은 손들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인호는 남자는 혼자 잠을 자야 한다며 모든 것을 거절했었죠. 다음 날 아침 7시쯤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인호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준호야, 정신 차렸구나. 인호가 급히 일어나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픈 곳은 없니? 뭔가 필요한 건 없고, 물은? 아니면 뭔가 먹고 싶은 건? 간호사를 불러줄까? 준호는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인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인호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고아원에서 혼자. 할아버지가 너무 잘못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버렸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준호가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도 그때는 어렸으니까 철이 없었죠. 할아버지 마음도 이제는 이해해요. 갑자기 저를 맡게 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을 거예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야.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무 차가웠어. 원칙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지. 부모를 잃은 상처받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만 줬어.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며칠이 지나자 준호의 상태가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젊은 나이 덕분에 회복이 빨랐습니다. 의사는 정말 빠른 회복입니다.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면 완전히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인호는 단 한 번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준호 곁에서 그를 돌봤습니다. 식사도 병원에서 해결했고 잠도 병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쉬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간호사님들도 잘 돌봐주시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안 돼. 인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할아버지는 내 곁에 있을 거야. 평생 말이야. 더 이상 원칙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고아원에서의 힘든 생활을 어떻게 혼자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인호는 자신의 후회와 그동안 준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매일 밤 준호의 방을 들여다보며 울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진정으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그때 왜 저를 고아원에 보내셨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금했지만 묻기 두려웠던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힘드셨던 건가요? 인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정말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거야. 무서웠어. 너를 망칠까봐. 그래도 이해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갑자기 저를 맡게 되셔서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판사셨으니까 규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도 이해돼요. 저도 철없이 말썽만 부렸으니까요. 일주일 후 준호는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인호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며 준호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텃밭도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료로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사연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황혼의 노래였습니다.